지필에서 중간고사 때 몰라서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더 꼼꼼하게 외웠어야 됐고 문제 잘못 읽는 거 실수 없게끔. 수행해서 뒤집어가지고. 오케이, 화이팅. 16으로 한번 가보자. 16페이지. 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인데요.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감상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생산도 해야죠. 1단원의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다. 그래서 이 내용적 요소랑 형식적인 요소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중요하거든. 내용 칸에 들어가는 거랑 형식 칸에 들어가는 거랑 되게 중요해. 문학의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갈래는 시의 형식과 소설의 형식과 수필의 형식과 희곡 시나리오의 형식적인 요소를 얘기해. 그래서 문학의 양식의 갈래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갈래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사건은 소설에서 갈등의 요소, 갈등의 스토리를 얘기해. 그래서 사건은 뭐라고 봐야 되고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체 역시도 글의 투이기 때문에 형식이고요. 시점도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에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시점 역시도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형식이에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른. 작품의 주제, 메시지, 당연히 내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어조는 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거에서의 어조가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작품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형식입니다. 표현 방법 당연히 형식이 돼야 되고 작품의 구조 당연히 짜임새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자나 인물의 생각과 가치관은 내용적인 요소의 메시지에 속해줘야지, 그지? 무엇이 내용적 요소인지 형식적인 요소인지 진짜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것보다 이 내용과 형식의 요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유기성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너는지 왜 모르겠네. 다음 낱말의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서 번호와 뜻을 알맞게 쓰시오. 그 정도 하면 준현이가 너는 잘 부른다고. 근데 목소리 자체가 좀 좋잖아. 맨날 노래 안 부른다고 안 부른다 하다 한번 시켜보니까 잘 부르더나. 많은 가자 많은. 그러니까 맨날 빼. 셋 다 훈남이다. 셋 다 훈남이야 보면. 많은 하면 25. 저절로 일어나는 흥이 될 것이고 바위 끝에 띠집을 짓죠. 바위 끝입니다. 띠집은 또 어때요? 초가집, 소박한 집이죠.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플러스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마이너스의 속세의 사람들이고 어리다는 어리석다. 야같다 이런 단어도 엄청 중요합니다. 야같다라고 하면 현명했다. 그래 함으로 계속 이어지는구나. 함이라고 하면 시골 촌뜨기. 어리석은 함,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제 분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알마초 먹고 그냥 한번 질러봤다. 야같다가 들어있길래 알마초는 알맞게 먹지 그지.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놉니다. 슬퍼지는 실컷. 그나는 연하는 일은 플러스의 일이었어요? 마이너스의 일이었어요? 마이너스의 속세의 세속적인 일들이지. 부러워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하나도 부럽지 않다. 말씀은 나의 말씀. 웃음이라고 하면 이때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지? 누가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았다. 칼이나야 산이야. 산이 못내 좋다라고 얘기했지.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30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보다 자연에서 사는 삶이 더 낫다고. 도고는 비교부사격 조사지. 만승은 만 개의 수레를 끄는 자, 천자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야. 중국의 만승보다도 내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 헤어된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니 소보허유가 현명했다. 야같다는 현명했다. 임천하능이 이 만흥의 시작품에서 가장 주제행이지. 주제시행이지. 임천하능하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일어나는 흥입니다. 성은 천성을 얘기하고요. 다만당 다투리가 없는 사람, 해올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인간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만당 다투리가 없는 뭐를 맡겼다. 임금님께서는 자연의 강산을 맡기셨다.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말씀 웃음도 말씀도 없어도 좋았다. 산이 웃음도 말씀도 없었다. 의인법이 맞지. 의인법이지. 뭐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서로 이심전심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라고 생각해줘. 넘어가서 원문에 대한 해석을 쓰고 각수에 알맞은 주제를 찾아보면 되게 중요한 활동이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으니까 산수간 바위는 자연의 공간입니다.
띠집에 초가집 소박한 집을 지으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 속세 사람들은 나를 병신하고 웃어.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제 분수인가 합니다 라는 내분 때문에 사자성어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 안분지족이랑 연결이 됐었어야지, 그지? 이수로 가면 보리밥 풋나물에 소박한 밥상을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급 물가 가서 실컷 노는 거야. 자연에서 풍류. 그남은 여남은 일은 가로 묶어서 플러스의 일이었다 마이너스의 일이었다 마이너스의 세속적인 일이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라고 하면 서리적인 표현으로 하나도 부럽지 않다. 제 3수가 제일 중요했어. 무라일체, 이심전심, 물심인력.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 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이때의 먼매가 하트였지.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아무리 사랑하던 카리나 그리워하던 카리나가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 정도겠어 라는 거는 카리나보다도 이제 산이 더 좋다.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은 것은 주체가 누구다? 산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웃지 않는 것의 주체는 산. 그 산이 못내 좋아하노라. 제 4수로 갈게요. 누군가는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와, 씨, 나도 좀 주라. 나 이거 진짜 너무 지금 간절했다. 오케이. 내 손 완전 깨끗하게 씻었거든. 오케이. 누군가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라고 했을 때 앞에 주어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가 생략됐어. 자연에서 사는 삶이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보다 낫다 하더니 만개의 수레를 끄는 천자가 이만하겠냐라는 거는 화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만승보다도 더 행복하다라는 거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이제로 하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소부랑 허유가 현명했단 말이야. 소부랑 허유 고사 속의 인물들이 어때요? 왕의 자리도 마다했었던 인물들입니다. 현명했다. 야같다라는 게 이 새끼 야같네라는 거가 부정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거지. 현명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야같단데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세속적으로 똑똑했다라는 거야. 세속적으로 똑똑한 야금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때 야같다는 거는 부정적 의미는 절대 아닌데 소부 허유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절대 아닌데 소부 허유랑 지금 마인드가 똑같잖아. 가치관이 똑같잖아. 근데 세상 그러면 반의적 표현 아니에요? 반의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야같다라는 거가 여기에서는 약간 세속적인 현명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세상적인 이 지략이 밝다라는 사람인 거야. 약간 지혜롭다라고 보기보다는 똑똑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똑똑한 행동. 그러니까 뭔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야. 이 새끼 야같네. 이거 완전 못됐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이 밝아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세속적인 눈이 여기에서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좋아하는 거라는 건 아닌 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보는 이치에 눈이 뜨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들이다. 와, 현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명했다. 왜 선생님 부정적인 비판이라고 얘기하셨어? 절대 안 되는데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나올걸? 그다음에 현명하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없으셨으면 그 단어 대신에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이때 야같다라는 것은 이 새끼 야가가지고 이게 되게 이기적이네 이런 맥락에서 야같다는 게 아닌 거야. 이거 소부랑 허유가 뭐다?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소부 허유가 왕의 자리를 거절을 하고 임천하능을 즐기는 것이 박수받는 제대로 된 판단이다 라는 것을 내가 엄지척해주는 거야 지금 시작하자가. 다시 한번 갑니다. 누군가는 자연에서 사는 삶이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내 판단으로는 자연에서 사는 삶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라는 건 만승도 못 미친다는 거야. 천자도 못 미치는 삶이 지금 자연에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지. 만승보다 더 좋다.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소부허유 제대로 판단한 거야. 제대로 야근 행동이야 라는 이야기지. 제대로 판단한 야금이야. 아마도 임천하능은 비길 곳이 없다라는 거는 게임이 안 돼. 임천하능이 그 어떤 것이랑 게임을 해봤자 이게 압승이라는 거지. 압도적인 승리가 임천하능이다라는 것으로 소부허유한테 나는 엄지척을 하고 싶은 심정인 거지. 이해되시죠? 절대로 소부허유에 대한 비판적 태도 아닙니다. 제 5수로 가자.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실사. 하늘이 내 천성이 게으르다라는 거는 진짜 내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겸손을 빼는 거야.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기신 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셔서 다만당 다토리가 없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강산은 다툼이 없지만 인간만사는 그러면 추측해봐봐. 전제가 뭐로 깔려있는 거지? 다툼이 있다 없다? 다툼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툼이 없는 강산을 지키고 싶어. 다툼에 인간만사는 이제 치가 떨리거든.
막 피해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도끼로 막 찍어내리는 정권의 싸움에서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육수로 갈게요.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삶의 공은 전부 다 임금님인 거야. 강산이 좋다는데 내 분수로 얻었겠는가?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라는 걸로 시에시에 하는 거야. 넘어갈게.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겠지. 갈래는 연시조고요. 전 육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재는 자연 속에서 묻혀서 사는 삶.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에 육수에. 이런 거는 사대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거에 좋은 거를 누리는 것을 임금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시조. 편시조가 육수가 하나의 제목에 묶인 거야. 만응이라는 하나의 제목에 육수가 묶여 있는 겁니다. 2수 이상 엮어내는 시조가 연시조죠. 자, 그러면 연시조의 형식을 통해서 다양한 자연에서의 사는 삶, 풍경이랑 삶의 모습, 화자의 정서가 풍부하게 표현이 되었다. 속세에서 사는 삶 마이너스, 자연에서 사는 삶 플러스,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어서 자연에서 묻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이 강조가 되더라.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더라. 서리적 표현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제1수에서는 산수간 바위아래 띠집 짓고 살아가는 거지. 속세 사람들이 나한테 비웃다 하더라도 내 분수에 맞는 삶이야. 제2수에서는 보리 아픈 나물 알맞게 먹고 물가 가서 실컷 논이지. 그 밖에 연함은 일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제3수에서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내 좋아. 뭐가 좋지? 말씀하지도 않고 웃지 않아도 산이 좋아 죽겠어. 제4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4수에서는 삼공과 만승보다도 나는 소고허유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해. 임천하능이 최고니까. 5수에서는 내가 다만당 다투리가 없는 강산을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신 거 천명으로 여기고 있어. 자, 이렇게 화자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안빈낙도가 자기의 삶의 모토인 거야. 자연에서 삶을 보여주는 소재들 골라볼까? 산수간의 띠집에다가 보리밥 푼나물, 바위끝 물가 가서 실컷 놀지. 그럼 속세에서의 삶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속세인. 그리고 그남은 연함은 일은 북이 영하와 같은 속세의 가치. 삼공과 만승은 완전 속세의 가치. 인간만사 완전 속세의 가치.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이 거의 매수마다 들어와 있지. 이시랴, 이리하랴, 이만하랴, 누웠느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의식이 강조가 되더라. 자, 그럼 분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만족도야. 내 분수에 만족하는, 분수에 충족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연에서 사는 삶이 내 분수다.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임금님 덕분이다. 자연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가 향함이 무슨 뜻이라고? 시골 촌뜨기. 이 시골 촌뜨기의 뜻에서 임금님의 은혜로 바뀐다는 것은 화자가 어리석고 시골 촌뜨기의 생각이 자연에서의 삶의 경험한 끝에 이렇게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덕이다? 임금님 은덕입니다. 예. 다음에서 임금님 은혜로 변신 1수에서 6수에서 이게 누웠느냐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천성이 본문으로 들어가자. 강산이 좋다는데 내 분수로 이렇게 누워서 지내겠느냐. 내가 지금 자연에서 하면서 막 즐기고 있잖아. 캠핑 의자에 누워 있잖아. 이게 강산이 아무리 좋다는데 내 분수로 내 능력으로 이걸 누리고 있겠어? 라는 건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누웠느냐인데 의역을 한다면 누리고 있겠느냐라는 거지. 내가 강산이 아무리 좋다는데 내 분수로 내 깜냥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겠어? 강산을 내가 지금 내 분으로 누웠느냐? 지금 강산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캠핑 의자에 기대 있는 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즐기는 거야? 아니야.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임금님에게 은덕은 갚을 끝이 없구나라는 거죠.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끝이 없다라는 것으로 누웠느냐입니다. 누웠느냐. 근데 쌤이 의역을 하자면 내 분수로 이걸 누리고 있겠느냐. 괜찮나요? 깊고 18페이지. 그래서 쌤은 본문 내용 요약된 거 읽는 거는 제일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본문 내용 꼼꼼하게 읽고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에서 헷갈리는 거 본문으로 돌아가서 찾는 거. 이게 진짜 제일 베스트의 정답의 방법이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계속 요약된 부분만 읽는 거예요. 문제도 안 풀고. 그래서 그나마 문제 풀면서 요약된 걸로 내용 정리하는 거는 그나마이기는 한데 그것도 너무 위험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쌤이랑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준원이가 막 그런 거를 보내니까 준원이가 어떤 거에서 막혀 있는지가 쌤이 좀 알 것 같아서 질문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자 했어요? 문자 하세요. 알았죠? 나 조금만 더 주면 안 되나? 네.
열심히 하는 저 왜 이렇게 문과가 아 진짜 수식까지. 너무 근데 좀 애견남이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매력적이네. 테토예요. 테토가 아닌데 애견인 것 같은데. 저 너무 재밌어. 나도 있어. 너 테토야? 아 얘겐이야? 나 서테토지. 너 테토? 좀 섬세한데 그래도. 내향형의 남자는 어쩔 수 없는 테토의 기질이 있는데. 애견. 애견. 셋 다 좀 애견 기질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제일 테토. 그래서 제일 애견인 건 손준원이고요. 맞다. 그렇기는 하다. 하고 준민이가 제일 테토스럽기는 해. 준원이가요. 주변이 아니라 주변. 아니 준민이가요. 준민이가 좀 테토스럽기는 해 보면. 자 해볼게. 보기의 시어들을 정적 이미지랑 동적 이미지로 한번 나누어 보면 진짜 중요한 작품이죠. 정노루입니다. 자아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얘들아 보라색 산 되게 신비롭지 않아? 청운사라는 절에다가 느릅나무 이미지, 청노루가 푸른색의 노루가 구름의 모습이랑 해서 좀 환상적인 느낌이 나는 느껴졌어 이 시에서. 그래서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한 느낌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정적 이미지를 통해서는 고요한 봄산의 배경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선경이라고 하지. 공간이 먼저 제시가 되는 거 뭐라고 한다? 선경. 그러면서 청노루의 움직이는 동적인 이미지로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부여를 하는데 그러면 경만 얘기하는 거네. 정서가 이 시에서는 드러나지 않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조적이라고 얘기하지. 관조적. 화자의 시선이 멀리 있는 자아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청노루로 끝나기 때문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시선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야 돼. 원경의 산과 절에 청운사에서 출발을 해서 점차 근경의 시냇물에서 목을 적시고 있는 청노루로 돌아가자. 그래서 동양화 한 폭이 느껴지는 이유는 시행이 정말 짧고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봄산의 맑고 고요한 분위기, 신선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씩 선명하게 제시를 하더라. 일부 연에서 1년과 5년이 명사로 끝이 나거든. 이런 명사는 상상력으로 시적 여운을 부여를 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 돼. 1년과 5년이 진짜 명사로 끝이 나는지. 서술어 생략, 명사, 종결. 제목을 청노루로 지은 이유가 뭘까? 청노루가 청색의 노루인데 이 세상에 존재해 안 해? 노루는 브라운이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시에서는 봄을 맞이한 산의 순수하고 이 무슨 분위기? 환상적 신비로운 분위기를 청노루에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야. 중심의 이미지는 청노루다. 그러면 이거 전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기적은 있잖아. 초현실의 기괴함이 좀 있어야 돼.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근데 이건 분명히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적 분위기는 맞거든. 근데 뭔가 좀 정기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1에서 5까지 이상적 탈속적 세계야. 마치 신선세계 같지. 주제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봄의 풍경이라는 형식과 주제가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지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시사점마다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와 이게 벌써 5월 12일 날 수업을 한 건데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지 그지. 넘어가서 시 한 편 짓는 활동 하셨네요. 예, 정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화자가 자기 정서를 얘기하지 않는 관조적. 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인데 그 얘기 했지. 박태원이 그 사람 외손자라고 할아버지라고 감독 설국역 열차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독의 피는 못 속이는 거다 그지. 이런 예술성이. 자, 1930년대 경성의 거리를 걷는 한 청년의 머릿속에 쌤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었다. 브이로그 1일 브이로그야. 그래서 1930년대에 마치 그 시대를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중심에서의 전개가 아니라 구보가 바라보는 경성에 대한 인식이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구보의 뇌를 서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구보 대신에 나라고만 바꾸면 완벽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거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다? 구보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에반. 그 에반의 소설도 어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인물, 주인공의 시각으로 서술을 한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소설가 구보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구보의 시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박태원의 호가 구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전적 소설이고, 그럼 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좀 낚시질이 될 거예요.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구보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전지혁 작가 시점입니다. 내용의 전환이 되는 문단의 첫 시작이 천어절이 소제목으로 담아서 좀 크게 멘트의 글자도 커. 그러니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을 한다든가, 봉태일이라고 부르는 그 봉준호 감독의 실험적인 요소들이 다 할아버지의 피인 것 같아. 할아버지도 소설에 있어서 이런 것들, 외할아버지지, 박태원이가.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실험적인 기법이 봉준호 감독 그 피가 어디에서 온 거야? 박태원이 다 했던 거네요. 그죠? 이런 거에 천어절이 소제목으로 삼아서 호기심도 유발해주고 참신한 표현의 방법을 추구를 하는 작가의 태도더라.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구보 26세, 한참 때지, 유학파 지식인인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왔어.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한 거를 조선에 와가지고 그걸 써먹어야지, 자아실현도 해야지, 자긍심도 올라가지, 자존감도 올라가지.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유학파 지식인들의 밥줄을 끊어놨어.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그러니 유학파 지식인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겠지. 무직이라는 거에서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무기력한 지식인들을 양산을 한 게 일제의 원래 의도였던 거야. 공부의 길을 막지 않았지만 취업의 길을 철저하게 막았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구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야. 똑똑해서 지팡이 들고 만년필 잡고 노트 끼고 경성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뭔가를 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늦은 기가 무직, 미혼의 상태에 대해서 동동동동 거리시는 여느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어머니가 계셨구만. 자,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이제 걸어다니면서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야. 고프로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줘야 되는 또 실험적인 기법 첫 번째가 현재형의 서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형 서술에다가 발표. 그러니까 브이로그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듯한 라이브 방송 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현장감. 독자에게 인물의 행동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니까 마치 우리도 참여하는 듯한 느낌에서의 뭐를 느끼자? 현장감을 느끼자. 신경쇠약증이다 라는 거는 그만큼 좀 우울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신경 및 신체 모두 쇠약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공부는 겁나 많이 했는데, 똑똑하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레기레기, 잉여레기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책의 모드인 거야. 구보의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릴 적에 책을 밤새 읽어서 건강을 해쳤다. 변비까지 걸렸니? 건강 이상 증세 및 치료를 위한 방법을 나열해준다. 자, 태평동 거리로 나가는데요. 자, 구보가 계속 걸어 다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번화가 태평동 거리. 구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어수선한 거리의 풍경을 보다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울적해지는 거야.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지.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맞지? 그러니까 막 서울대 나왔는데 취업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생각해봐봐. 굉장히 우울하지 않을까? 서울대 나오면 졸업생 동기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게는 해줄 길이 열리지만 일제강점기의 특수한 환경이 그러했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계속 현재형 서술이지. 여기에서 한 젊은이는 새롭게 구보의 시야에 들어온 관찰의 대상, 옛 동무야. 구보가 동무에게 말을 걸까 망설이는 모습은 애견이야.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한테도 말을 못 거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옛 동무는 인사만 나누고 갈 길을 가게 되는데 구보는 여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무기력한 지식이 내 마음이야. 서운함과 우울함을 느끼더라. 조그만이라는 첫어절의 소제목은 항상 호기심을 유발을 하지. 조그마한 한 개의 기쁨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남대문으로 가서 구보가 기쁨을 찾고 싶어서 또다시 장소를 이동을 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 어디로 가자? 남대문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성역으로 갑니다. 고독 해소를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고독을 더 맛보게 돼. 고독 해소를 위해서 경성역으로 가지만 더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곳 경성역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고독을 맛보게 되더라. 4번으로 갑니다. 도해지의 소설가. 도해의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 도해지의 항구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는 뭐를 일컫는 것이야? 역이야. 경성역.
역과 항구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역동적인 활기찬 공간이다. 경성역의 3등 대합실로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게 되지. 빈곤과 차별, 소외된 민중들의 현실이 상징되는 공간이 3등 대합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경성역으로 갔는데 오히려 고독이 거기 있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간적 소통이 없는 소외된 인간들이 있는 공간이다.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다. 분주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모습, 각자 자기 볼일과 관련된 대화 정도만 나누는 거야. 열차의 시각 같은 것과 그런 확인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일도 없어요.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은 짐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짐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지금 1930년대 경성의 사람들은 상막에 밑줄 끄시고 개인주의에다가 밑줄 끄셔야 돼요. 이 모습이 구보가 봤을 때는 어때? 너무 우리 민족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구보의 모습,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고 가엾다. 그는 누구 집에 드난살이를 하고 다 나오는 어떤 아낙네를 한 명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1번에 노파. 자, 경성역 대합실에서 사람 관찰하는,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해? 저요? 막 길거리에 사람들 오고 갈 때 좀 높은 커피숍에서 사람들 한참 좀 보고 있으면 좀 재밌대. 뭐지 롯데타워 올라가서 막 그런 거. 막 있는데 밟고 싶었어요. 밟고 싶었다고? 거인이 돼서 거인이 됐어요. 진격의 거인을 꿈꿨나?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게 있나 본데. 약간 개미 지나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바퀴벌레 때 같은. N이네. 완전 상상력이네. 그런 감정인 거야. 지금 얘가 경성역 대합실에서 사람을 관찰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봐. 첫 번째 노파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뭐 한마디로 이 가정부로 일을 했겠지. 근데 너무 늙고 세잔해진 거야. 늙고 세잔해다가 그래서 가난한 시골 딸네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구보가 추측해보는 거야. 가난한 삶을 느낍니다. 노쇠한 삶을 느낍니다. 삶의 비애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중년의 시골 신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마이너스의 인물로 느껴져.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노파가 좀 냄새 난다고. 좀 뭐랄까 누추한 노인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시골 신사의 모습이 속물적이다. 냉정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는 40여세의 노동자를 보게 되는데 많이 고생했어. 목이 부어있고 눈이 돌출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외부적으로 힘겨운 일을 했을 거야. 손이 떨리는 병든 사람으로 구보는 그가 바세도우시병 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이 노동자한테 전염병이나 있는 것처럼 질병과 소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를 피합니다. 그리고 젊은 아낙네가 또 이기적인 여자지. 아이를 업고 있다가 떨어진 복숭아가 이 노동자의 발 앞에 굴러가자 아예 그거를 죽기를 포기를 한다는 거에서 병자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병자를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1930년대 경성역 대합실의 분위기는 어떻다? 삭막하다, 냉정하다, 개인주의. 그래서 구보는 여기에서 더 고독을 느끼는 거야. 너무 안타까움에 가엾은 사람들,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기억해야 돼. 사실 노파나 신사나 노동자에 대한 생각은 다 구보에서 되는 거잖아요. 추측이지, 추측.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면요. 저 인물들까지 좀 내면 심리를 서술하지 않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야. 구보의 시각으로 서술을 하는 구보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진짜 서술상 특징이 중요해. 구보의 시각으로 서술. 사실 노파를 피하는 저 신사의 생각이 구보의 생각이다. 아니 그건 아니야. 노파를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속내를 꿰뚫어 보는 거야. 점쟁이처럼. 저 더럽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네 라는 걸로 꿰뚫어 보는 거야. 노동자 있잖아요. 바세도시 병을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구보의 판단이야. 선지 걸렸다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아마 그 딩동댕 해도 될 거야. 그때 그게 구보 생각인지 아니면 실질의 팩트인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닐 거야. 실제로. 그렇게 보이겠지. 바세도시 병의 환자로 보인다라는 거에서 구보는 그가 보인다는 건데 진짜 이 사람이 그 병이 걸렸어 안 걸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보의 판단으로 그러한 사람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노파 그리고 노동자 이 사람을
중년의 시골 신사나 젊은 아낙네와 같은 건강한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에서 그만큼 경성역의 대합실의 분위기는 인간 소외 현상이 만연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9번째, 구보는 이 조그만한 사건에 대한 노트 펴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그때 당시를 반영시켜서 그걸 담아내는 거를 뭐라고? 고현학이라고 해. 고현학. 불어날 한자입니다. 고고학이라는 것은 유물의 발굴로 옛사람들의 삶을 연구한다면 고현은 일상생활의 모습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거야.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으로 양복 입은 산에 경찰이 등장을 했어. 구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약동하고 활발한 공간 경성역 대합실을 찾았는데 오히려 인간 소외를 맛보게 됨으로써 무기력해지고 울적해지는 거야. 감시하는 사내의 눈초리가 불편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구보는 다시 우유, 부담, 소심, 무기력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 줄거리로 갈까요? 구보는 다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랑, 행복, 가난, 불행에 대해서 계속 막 생각을 하게 돼. 되게 관념적인 사람이다, 그지? 새벽 2시에 종로 내거리에 나온 구보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가를 합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소설을 쓰고 돈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그마한 한 개의 행복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이러하다. 근데 앞으로 좋은 소설을 쓰겠다라는 거에서 의지적, 극복 의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소설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힘차게 살아보겠소 이런 의지를 다진다라고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게 박태원 이 부부 포를 자기의 약간 자전적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1934년생이에요. 1934년에 이 작품이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박태원 이 사람도 26살까지 결혼 못한 거예요. 그런 자전적인 요소야. 맞아. 그렇게 봐도 돼. 오늘 오케이. 봉준호 감독의 어머니, 할아버지 갑니다. 자, 그럼 현대소설, 중편소설 괜찮나 여기까지? 현대소설, 중편소설까지 괜찮니? 오케이. 세태소설은 뭐다? 고현학이야, 고현학.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과 사회적인 모순 등을 밑줄 그자 사실적 묘사에다가 밑줄 마치 브이로그라고 얘기했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일제강점기 경성 사람들이 삭막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중년의 시골 신사, 젊은 아낙네.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사내. 누가 등장했다? 일제강점기 경찰 순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930년대 경성의 세태가 잘 드러났네요. 이런 소설을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 되게 특이한 기법을 좀 썼다라는 거야. 그 당시에 전통적인 소설의 색깔과는 다른 실험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전통적인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소설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흐름 기법, 구보의 불안하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밑줄 그자. 불안하고 복잡한 내면 세계에다가 밑줄 의식이라고 적자. 구보의 의식, 주관적인 시선으로 서술을 한 소설이라는 겁니다.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가 박태원의 작품 속에 실험적인 기법이 사용이 되었네요. 현재형 서술이라든지 소제목을 첫어절로 사용했다든지 1930년대의 어느 하루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의 오는 갈등은 이상은 뭘까? 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식인의 갈망이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느 무기력한 지식인이 경성에서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의 갈등. 구보는 좀 더 의미있게 잉여적으로 살지 말고 유의미한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다? 잉여인 거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까? 밑에다 유기성이라고 하나 적고 가죠. 유기성.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야. 자, 하루의 여정을 쫓아가 보면 집에 밖으로 나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원점 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동이 되지. 이런 걸 여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 밟아보세요. 태평동 거리에서는 좀 한산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남대문에서 경성역의 3등 대합실로 가는데 조그마한 한 개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구보는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도시의 공간을 옮겨다니면서 근대 도시의 풍경도 담아주고 그 속에 구보의 인식, 의식, 심리도 포착이 되더라. 의식의 흐름 기법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죠.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주인공 구보가 겪고 보는 것과 그에 따라 유발되는 생각 등이 특정한 순서가 없어. 이 말 진짜 겁나 중요해. 인과관계가 아닌 뭐다? 특정한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게 뭐라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태평동 거리에서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작년의 모습, 춘향전을 이뤘던 과거의 회상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든지 괜찮아. 태평동 거리에서 어지러운 모습을 통해서 작가 최서혜를 갑작스럽게 떠올린다든지 대합실에서 중년의 시골 신사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의 병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연체에다 별표 생각의 의식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나니까 긴 호흡인 거야. 그래서 그 긴 호흡에서의 문장의 길이가 긴 만연체에 쉼표가 자주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표현들이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맞아. 너무 내가 빵빵한 사람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사실적 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생각, 상태, 가치, 개념, 인식, 추상적인 생각들을 막 털어내고 있어. 고독과 인생의 이야기, 감정과 온정, 공허, 적막함, 우울함, 의욕, 기쁨, 권태. 철학적인 표현을 들여다보면 인간 존재, 삶의 의미, 본질, 세계인식 같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들. 서해의 너 털웃음. 최서의 말이야. 그것도 생각해보면 역시 공허한 적막한 음향이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이미 3년, 언젠가 구보는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악연해졌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는 고독이 있었다. 그들의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아볼 수가 없네. 3등식 대합신 사람들한테서 온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시점에 별표세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구보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진 집중 시점인데 그 집중된 초점 하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구보인 거야. 구보의 시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어떤 내용에 1940년대 소설가 구보의 정돈되지 않은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경성에서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이러한 형식들이 더 잘 나타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 풍경, 이 내용이 앞에 간념어나 철학적 표현의 빈번한 사용이라든지 만연체의 심표 사용이라든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조라든지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단원의 가장 핵심 목표입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형식적 특징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면 갈등이야. 너무 내면이 내적 우울해서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 외부랑 갈등하는 거에서 외부랑 갈등으로도 드러나기도 해. 왜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우울한 무기력한 지식인을 만든 거야? 일제강점기의 사회가.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도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구보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에서의 마음이 많이 울적한 사람이지. 내적 갈등이지. 근데 그 내적 갈등의 요인을 들여다본다면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전형된 모습이야. 그 다음 페이지 21쪽 봐봐봐. 외부적 요인으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실현을 줘서 그래. 자, 그러면 조신의 꿈 상국유사 가겠습니다. 조신의 꿈에서 하고 싶은 거를 다 끝판왕으로 이루어보지. 근데 이게 다 꿈이었다라는 거에서의 쌤 지금 방금 얘기한 건 구몽이야. 구몽이라는 소설에서는 오히려 조신의 꿈과 반대되게 자기가 살고 싶었던 인생에서의 끝판왕을 즐기게 되고 지디가 부럽지가 않아. 하지만 조신의 꿈에서는 이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이랑 인연을 맺게 되는 거는 이루어지지만 그 인연을 맺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식들이 가난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꿈이 다 허사다라는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삶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 그래서 엄청 좋은 차를 타는 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 차 사고 나서 일주일 딱 좋았대. 길게 한 달 정도. 세속적인 게 허망하다라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갖고 싶었던 것이라 해도 그걸 가지는 그 과정이 좋은 것이지 막상 가지게 되면 그게 다 허망하다라는 거야. 더 좀 높은 가치를 추구하자 우리는. 자, 꿈이라는 장치에다 별표 쓰시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꿈에서 조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거든. 주인공이 현실과 대비되는 꿈을 통해서 욕망 충족에다가 밑줄 이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었어. 그 여자랑 결혼을 해봤더니 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인생무상에다가 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온 거야? 꿈이라는 장치의 형식입니다. 자, 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환몽구조죠. 그리고 일정하게 일단은 그 꿈을 뭐라고도 생각해도 된다. 액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액자의 현실에서 꿈의 내부로 갔다 다시 빠져나오는 거야. 인몽과 강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런 걸 우리는 몽자료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몽 구조를 활용을 하고 꿈을 핵심 장치로 삼는다. 몽자료 한몽. 주로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른 존재로 많이 태어나. 다른 존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이랑 다른 삶을 살아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깨달음을 얻어서 현실로 돌아온다. 제일 대표되는 게 뭐지? 구운몽. 구운몽에서는 양소유라는 인물로 성진이라는 승려가 다시 태어나게 돼. 그래서 인생 끝판왕에 디디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다 이게 헛되구나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이게 굳이 한국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잖아. 이런 거 꿈이라는 거의 장치가. 그리고 3번은 진짜 2번이랑 3번이랑 비교하는 거 엄청 중요해. 자, 다시 집중해야 돼. 2번의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현실과 전혀 다른 인생을 겪게 되지. 근데 몽유록은 뭐냐? 약간 연장선이야. 꿈속 세계를 유람을 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꿈속의 세상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현실의 자아가 동일한 의식을 유지한 채에다가 밑줄 쭉. 되게 차이점이니까 기억해야 돼. 몽자는 다른 인물인 거지. 차준민이가 박보검으로 한번 태어나 보는 거야. 몽자류가. 근데 몽유록계에서는 뭐야? 차준이가 차준이의 삶을 사는 거야. 동일한 의식을 유지한 채. 괜찮지? 꿈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꿈이 깨고 난 뒤에 스스로 서술하는 방식과 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꿈속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는 현실의 비판이라든지 정치적인 울분을 막 토해내. 원생몽유록은 사육신이랑 단종을 원자허라는 인물이 만나. 원자허라는 원생이라는 인물이 원생몽유록은 어떻다? 원생이 있잖아. 원씨라고 생각하는데 원씨. 원자허라는 인물이 원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야. 얘가 꿈속에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단종이랑 사육신을 만나. 그래서 정치적인 울분을 막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사적인 비애 같은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원생몽유록, 달천몽유록, 용궁부연록 이런 거 다 뭐다? 몽유록계 소설로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아랑 동일한 의식이 유지된 삶을 살아보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4번을 나는 꼭 별표로 선생님 시험에 내셨다라고 확신해. 몽자료랑 몽유록이 어떻게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지니느냐. 일단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한몽구조라는 거 일치하고요. 현실에서 바로 하기 어려운 일이나 이루기가 힘든 소망을 꿈속의 장치를 통해서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에서의 몽자료는 다른 인물로 태어난다. 꿈속 체험을 통한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과 깨달음의 중심으로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 깨달음, 인생무상 많이 느끼게 되고 인생무상이라고 적어놓죠. 인생무사가 아니라 인생무상. 상이에요? 무상하다. 상자로 고쳐야 된다. 와 상인데 이거. 그리고 몽유록계 소설은 뭐가 돼야 돼? 꿈속 세계를 유람하며 보고 들은 내용의 기록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제의식은 몽유록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판적 의식을 가지게 되고 몽자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신라 설화 조신의 꿈을 살펴봤네요. 신라 설화 중에서 조신의 꿈은 이 사람이 그래서 절을 짓게 되잖아. 맞지? 마지막에 스토리에서 다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에 절을 짓는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설 속에서의 구성에. 그래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삼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그을게.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 다시 현실로 에다가 밑줄 쭉, 액자식 구성에다가 밑줄 쭉,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한몽구조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번에 땡땡 소설이라고 하면 사회 비판적 성격이나 역사의식을 담는 거는 몽유롭게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형식적 장치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 비판이라든지 역사적 울분 이런 것들의 내용이 더욱더 효과적인 거야. 3번으로 가시죠. 우리는 조신설화에서 시작해서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계 소설까지 이어지는 조신설화와 몽자류 소설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는 고난이나 영광을 통해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가 드러나더라. 그리고 세 유형 모두 현실의 문제를 꿈이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더라. 밑줄 긋자. 꿈은 현실의 욕망이나 갈등이 투사에다가 밑줄, 이 말 기억해야 돼. 꿈은 현실의 욕망이나 갈등이 투사가 되는 거야. 조신설화 구조적인 틀이 몽자류 소설로 계승이 되면서 설화 단계에 머물던 서사적 구성이 장편 소설의 복잡한 서사 구조로 정교화되었다. 몽유롭계 소설의 몽자류에 비해서는 어떻다? 비판의식, 역사적 비애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판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세 유형 모두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
근데 그 신비로운 점을 깨닫는 게 아니야.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야. 주제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야. 현실의 삶에 더욱더 충실해지는 게 아니야. 목유롭게는 비판을 하는 거야. 현실을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몽자류는 깨달음. 단원 퀴즈로 가자. 아래는 김천고등학교 2학년 김천고를 김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어느 커플의 수학년 어떻게 중앙고에 커플도 있어? 많죠. 많아? 와 부럽다. 고등학교 때 연애는 또 좀 해봐야지. 여자친구 좋겠다. 우진이 멋있잖아. 우진이 여자친구 좋겠다. 우진이 멋있잖아. 그때 연애해보고 싶다. 우진이요? 하지 마라. 우진이는 사귀었으니까 뭐 어쩔 순 없지만 사귀지 마라. 하지 마요. 하지 마라. 우진이는 우진이라고 내가 부르기로 했다 이제. 우진이요. 준원이 멋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좋겠다. 계속 가자. 그래. 그때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네 입장에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겠다라는 거는 공감하는 거지, 그지? 네. 그때 친구들과 대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표정이나 기분을 좀 더 살폈어야 했어 라는 거는 비판. 내년에 졸업여행 가게 되면 자유시간에 우리 둘만 따로 다니는 시간을 미리 정해주자라는 창의적인 생각. 같이 사진 찍을 장소를 미리 정해서 마지막 날에 서로 편지도 쓰자라는. 징그러워. 왜? 소스이 참아. 귀찮아. 너무 좋구만. 귀찮아. 공감적 감상 갑니다. 인물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는 거 공감적 감상. 비판은 뭐야? 인물의 행동과 태도?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나 제안한 거야. 하나 더 뭔가 추억 쌓기 얘기하는 거 되게 괜찮다, 그지? 편지 쓰자라고 이것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자. 작품이 보여주는 현실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는 거네요. 창의적인 감상은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심상을 펼쳐서 읽는 것을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 공비창 한번 해보자. 화자가 웃고 있는 모습에서 감정을 숨기려는 게 마음이 안쓰러워. 이건 공감이지. 이 인물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행동 대신에 침묵으로 회피해서 문제를 악화시켰어 라는 건 비판이지. 결말 뒤에 주인공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후일담의 장면을 새로 덧붙여보고 싶다? 창이지. 이 인물은 상대의 사정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서 신중하지 못했어 라는 거는 비지.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떠올리면서 원망보다는 마음이 아파 라는 공이지. 작품의 배경을 오늘날 학교 생활로 옮겨서 각색해보는 거는 창이지. 주인공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라는 것도 비지. 이 작품을 희곡으로 바꾸어서 대화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갈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아 라는 거는 창이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는 거에서 공이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쓸쓸함이 깊게 느껴져서 나도 여운이 남아 라는 것도 공이지. 화자는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상대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충분히 고려를 못했어 라는 거는 비지. 마지막 장면의 날씨가 비가 아니라 눈으로 바꿔서 연출을 하면 작품의 분위기가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창이지. 화자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라는 거는 공이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다시 쓰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 라는 거는 창이지. 주인공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하기가 어려워 라는 거는 비지. 넘어가서 손택수의 흰둥이 생각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23페이지로 계속 갈게요. 야, 이거 조금 소설이 좀 여러분한테는 생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반입니다. 네. 노천성은 할머니와 함께 K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외로움과 김천 우리는 KIM 아니잖아. GIM이잖아.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끼면서 사는 12살 소년입니다. 2년 전에 휴게소에서 버려진 늙은 개를 발견을 하고 에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우게 되더라. 시간이 흘러서 에반이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찬성은 전단지를 돌려서 에반의 안락사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난 후에 에반과 함께 동물병원을 찾아. 이거보다 있잖아. 다른 저번 교과서에서는 애기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 소설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진짜 하다가 진짜 엉엉 울었다 진짜. 와 근데 이거 슬펐어요. 근데 진짜 애완 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 슬펐어요. 그 심세원 알아? 심세원 형. 심세원 형 영어 학원도 한성경 영어 학원도 다녔을까? 이오승 형이랑 심세원 형인데 너무 선배들이긴 하다. 중앙고에 너무 선배들이긴 하다. 고3이에요. 걔네들 이제 졸업한 지 한참 됐어. 군대도 이미 다 이제 제대할 때도 근데 걔네들 때였는데 이 작가 와 진짜 소설 너무 슬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완전 진짜 너무 슬픈 거 있잖아. 미쳐버리게 슬퍼가지고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진짜. 보시는 것도 너무 슬퍼가지고.
가자. 할머니는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 코너에서 일하시고 찬성의 유일한 보호자 찬성에게 용돈으로 매일 2,000원씩을 준다. 에바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나이 많은 유기견. 최근에 암이 걸려서 고통스럽다. 한 달 6만 원. 진짜 이걸 수업할 자신이 없었다 얘들아. 한 달 6만 원. 용돈 많지. 12살 6만 원. 그래 진짜 장난 아니다 그죠? 자 참사랑 동물병원 찬성은 묘한 안도를 느꼈다. 찬성이 에반의 안락사를 결심하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그만큼 안락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야. 이별하고 싶지 않아. 찬성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전단지로 돈을 수금하는 겁니다. 찬성은 다른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데 할머니가 얻어다 준 중고 스마트폰에 유심칩과 충전기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런 것부터 너무 슬프지 않나? 진짜 우리 현실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 찬성이가 가진 돈이 11만 4천 원이야. 안락사에는 1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은 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끼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결국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갑니다. 찬성은 충동적으로 유심칩 10,000원에다가 충전기 5,000원을 사게 되는데 가진 돈은 99,000원이니까 1,000원을 휴대전화로 에반의 사진을 찍는 찬성의 모습이 아야.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알겠지 그지? 에반보다 휴대전화에 더 집중하는 찬성의 모습이 이제 충전하는 동안 계속 막 핸드폰에 빠진 거야. 맞아요. 근데 병 때문에 쇠약해지는 에반의 모습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남은 돈 99,000원에 어제 용돈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10만 1,000원이 되었으니 수술시키는 거야. 나이스. 그러다가 문득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소외감인데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찬성이도 참 안 됐지. 병원에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고 에반과 아직까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오늘의 용돈 2,000원까지 또 더해졌어. 아끼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난 후에 속상해. 에반의 안락사를 위해서 모은 돈을 써서 휴대전화 액정 보호 필름을 구입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기존의 10만 3,000원에서 액정 보온 필름 8,000원을 써서 지금 9만 5,000원이거든. 계속 안락사 비용이 지금 미뤄지고 있어. 보호필름 싼데? 그래서 에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에반을 아끼는 찬성과 대조적인 할머니의 모습. 에반을 홀로 책임져야 되는 찬성이의 마음이야. 아유 저놈에게 라고 하지 그지? 에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락사 시키고 싶지 않은 게 찬성이의 마음이야. 그래서 가슴속에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출렁 거린다라는 희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물에다가 빗대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지. 지규적인 표현.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에반은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대형 문구점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면서 돈을 또 씁니다. 찬성은 죄책감을 느끼던 중에 에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휴게소 쪽으로 에반을 찾으러 가는데 찬성이 휴게소 주유소 앞을 지날 때 피가 새어 나오는 자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듯이 도로에 뛰어들었던 개의 이야기를 듣게 돼. 너무 슬프지 않아? 이거 말하면서 쌤이 울었어요. 수현쌤이, 담임쌤. 담임쌤이, 은영쌤이. 쌤.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못해. 거짓말이야. 가자. 현대소설 선생님 속으로 우셨어. 가자. 찬성이 10살에서 12살까지 K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찬성이는 살고 있습니다. 인물의 내적 갈등은 에반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보호자이기 때문이야. 진정한 반려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별표쳐. 너무 중요해. 나중에 해도 돼. 그렇지. 그거였어. 특징에다 별표. 안락사를 미루게 되겠고. 안락사 됐다 저거. 깨졌는데? 아니 저 합체할 수 있네. 얘들아 이거 별표 좀 3개 치면 안 되겠니? 이런 특징, 형식상의 특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 심리에 맞춰야 해다가 밑줄 이런 것도 뭐야? 초점인 거야. 초점. 집중인 거야.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주인공의 심리는 내적 갈등과 이별과 상실, 아픔을 통한 내적 성장의 과정이더라. 내적 성장인 거 초점 맞춰야 돼. 에반이 나아지지가 않아. 아이스박스 안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다. 불쌍해 죽겠다. 그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끙끙대지도 않고 조용히 잠만 잡니다. 아니 그 기능은 하지 않아. 아이스박스에 들어가지 않아. 찬성은 에반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특별한 보살핌이나 관심 없이 휴대전화에 몰두를 했어. 쌤도 이런 거 막 생각나. 막 개 놔두고 많이 밖에 놀러 다니고 막 이랬던 거. 키웠을 때. 그런 거 막 기억나. 찬성이 에반과 맺고 있었던 관계가 휴대전화로 인해서 조금씩 허물어진 거야. 휴대전화를 더 좋아하게 된 거야. 에반의 병원비로 모은 돈을 쓰는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합리화도 합니다. 병원비를 모을 시간과 에반의 고통이 겪는 시간을 맞바꿔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그래서 에반이 스스로 죽은 거야. 찬성이 겪은 상실. 갓길에 트럭이 전복되어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거든. 어른들의 대화에서 고의,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에서 아버지가 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를 택하신 거였어. 보험비 그런 것 때문에. 못 봤어요.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에반도 죽게 돼. 일부러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역시 암 때문이었지. 뒤에 문제 다 그 출판사 문제니까 꼭 풀어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모닥불 갑니다. 그 준원이 쌤 설명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닥불에서 그 물어봤던 거. 아, 네네. 네, 한꺼번에 또 합시다. 이걸 불렀을까? 자, 다음 뜻에 해당하는 어휘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25페이지의 뒤에 장으로 넘어가야죠. 네. 자, 모닥불의 재료들은 진짜 순수한 것들이지. 새끼오리, 헌식자, 소똥, 가시창, 개내바디, 노을쪽, 직건불, 가랑니, 머리카락, 황급조각, 막대꼬치, 기왓장에 닭의 깃에다가 개털럭에 타고 있는 모닥불. 보잘것없이 버려진 것들이 모여서 타면서 따뜻한 모닥불이 되는 거야. 가치 없는 사람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닥불에 타고 있는 사물들을 나열해주고 타는 모닥불이라는 구절로 끝맺음으로써 명사형 종결이지 모닥불 자체에 주목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1년과 2년은 정확하게 조사도가 14번이나 반복이 돼. 단어들을 열거해주거든. 운율을 형성하면서 이만큼 보잘것없는 대상들이 타는 모닥불이다라는 주제를 부각해. 명운 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주목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럼 모닥불을 째는 사람들은 되게 인싸들 아니야. 제당, 토시, 문장 늙은이에다가 더부살이 아이에다가 새사이, 갓사동, 나그네 주인, 할아버지, 손자, 붓장수의 땜장이의 큰개 강아지 모두가 다 어울려져서 한 공간에서 불을 쬐다는 것은 평등입니다. 그 따뜻한 모닥불을 온갖 사람들, 동물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 평등인 거예요.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나열해줬고요.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라는 구절로 끝이 나니까 모닥불을 쪼이는 장면과 그 의미에 주목이 되더라.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를 떠올려 본다는 거에서 모닥불에서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개인의 비극에서 민족의 비극으로 확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랑 관련된 과거를 연상하는 거. 자, 갈래는 자유시절, 현대시, 서정시, 화합과 평등이라는 가치,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우리 조상님들의 슬픈 역사를 떠올려보자. 다양한 소재를 나열함으로써 운율 형성하고 주제의식 부각하더라.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더라. 모닥불을 쬐는 일상적 풍경에서 가족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연상을 하더라. 그러니까 모닥불의 의미, 시어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작품 속의 문장에 내포된 맥락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1년에서는 모닥불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보잘것 있는 따뜻한 모닥불로 다시 태어나. 재생과 부활, 포용인 거야. 그래서 화합의 불길을 이루는 모닥불. 그리고 평등의 공간이야. 평등의 뭐지? 평등 무차의 모닥불? 평등하고 무차별적인. 평등과 무차별적인 모닥불. 작품 속의 문장에 내포된 의미는 역사의 관찰자이자 이해자, 할아버지의 슬픈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모닥불이다. 모닥불이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넘어갑시다. 끝. 태평천 아주 프린트 내용 너무 좋네요. 이거대로 좀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근데 요약되어 있는 것만 본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보려고, 태평천하도 같이 한번 보려고. 낡고 태평천하의 학습지 2개도 시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작품이 만복사적 포기, 그 다음에 태평천하. 이건 그냥 참고하라 했어요. 만복사적, 이거는 작품이네. 여기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목사 포기는 그냥 참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야, 네. 만복사적 첫 포기를 포기가 시험에 나오고. 나온다고 태평천하를 참고하라는 오케이. 그럼 맞아, 태평천하는 문과가 쌤이 봐도 네. 참고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제목 좀 잘 외워놓으면 안 될까? 남녀부주지. 다 외워야 돼요. 난 좀 외웠으면 좋겠어. 남녀부주지라는 어디에 가게 됨으로써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크게 깨닫는다라는 거에서 꿈속에다가 동그라미. 이것도 약간 맞지?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 몽자가 될 것 같은데. 몽자. 깨달음. 문자로. 만복사적 포기는 이거를 뭔가 몽자나 몽유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생규장전도 마찬가지. 근데 용궁부연록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용궁부연록은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걸 딱 적어주셨잖아. 앞에. 무조건 기억해. 용궁부연록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몽유롭게라고 적어놓자. 용궁부연록은 몽유롭게 소설이야. 꼭 좀 기억해줘. 동유롭게는 근데 자아와 그런 걸 그대로 유지한 채 현실 비판적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끄고 가자. 전등신화라는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겠지? 요거 첫 번째 줄. 전등신화에다가 밑줄. 전등신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만복사 자폭이 만복사에서 저 포놀이를 하면서 부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죽은 여인이라는 거. 이생규장전에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 그래서 이생이 홍건적의 난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귀신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쭉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아시겠죠? 박희병 교수. 그러면 신나니까? 심하이는 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아니 이것만 좀 확인하자. 네. 자, 전예다 선생님 시험 범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복사자폭이 흥부가 괜찮지 얘들아? 네. 초원이랑 태평창 아까는 네,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내용들이 빼고는 부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아, 표현기법 뭐다? 저거.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감정이입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럼 질문할 것들 좀 정리 좀 하자.